빼빼로 다 드셨어요? 빼빼로 드시면서 수업 들어도 돼요. 눈만 눈만 감지 말고 드셔도 돼. 뭐 이제 공법 이제 처음 시작할 건데, 일단 공법이 뜻이 공익을 규제하려고 만든 법인데, 부동산을 가지고 여러분이 아파트를 사고 파는데, 아파트 분양권을 내가 갖고 있는데 분양권을 팔아도 된다, 팔면 안 된다, 이거 다 규제하고 있거든요. 혹시 만약에 여기서 김포에 여기 아파트 지금 신규 분양분이 나왔어. 신규 분양분이 나와서 내가 청약을 넣었는데 당첨이 된 거야. 그 분양권 계약을 내가 취득한 다음에 팔 수 있을까요? 어려운 거 너무 어려웠어. 어려웠어. 분양권이 뭐냐면 입주권하고 달라요. 분양권은 아파트 청약을 넣어서 2000세대를 프로지오에서 분양을 한대. 청약을 넣었는데 당첨이 되면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계약을 하게 되면은 30평짜리인데 5억의 분양이었대요. 그러면 10%면 얼마가 들어가죠? 5천만 원을 입금을 하면 분양 계약서를 써줘요. 나머지 잔대금이 이제 얼마야? 4, 5천은 뭐 마지막에 뭐 입주할 때 내도 되고 뭐 분할 상환해도 되는데 여러 가지 방식이 다르니까. 근데 5천만 원이 들어간 상태에서 누가 나한테 5억에 분양 받았는데 6억에 사겠다는 거야. 6억에 사겠다. 그러면 내가 팔면 되는 거죠. 팔면은 내가 5억 주고 산 건데 지금 5억 주고 받을 수 있는 거를 6억에 파는 거니까 나는 지금 현재 5천만 원을 넣어놨잖아. 그럼 나는 그 사람한테 돈을 받으면서 차익이 얼마나 생기는 거야? 1억이 생기는 거니까 이거 중개할 수 있나 없나? 있죠. 중개 대상물의 분양권이 있어요. 중개해도 돼. 근데 김포에서는 됩니까? 김포 이번에 11호 대책 배웠죠. 들어봤지? 11호 대책. 11호 부동산 대책. 우리 부동산 업계에 있는 분들은 이란이 11호라고 하는데, 이란이 11호. 다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분양권을 지금 팔 건데, 이걸 못 파게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분투조라고 주택법에서 배울 거야. 분양가 상한제 받은 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일정 기간 전매를 못 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투기과열지구에 안 들어갔어, 김포는. 조정 대상 지역에도 안 들어갔어요. 상관없다는 얘기야. 분양가 상한제 안 받으면 걔는 거래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김포 말고 옆에 가면 강서구 있죠. 바로 옆에 강서구 있을 거 아니야? 강서구는 서울시 25개의 구를 다 묶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다 묶어버렸어. 그럼 거기는 거래가 안 돼. 중개를 못 하는 거야. 그럼 김포는 돼요. 내가 이 부동산에 관련된 거를 사고 파는데 국가가 규제하잖아. 공법에서 규제해야 되잖아요. 그게 주택법에서 배울 거야. 그런 것들을 배울 거라고 해요. 제가 지금 강의하는 파트가 그런 파트라는 거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인식을 하고 시작하셔야 돼.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토지가 하나 있는데 여기 토지에 여기가 한 200평 정도 돼요. 200평. 200평 정도 되는데 200평 땅 중에 얘가 지금 현재 갑의 토지인데 이분이 제가 다가구 주택을 여기다가 건축하고 싶대요. 다가구 주택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건축해도 되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김 대표님 이거 아닙니다. 제가 과감하게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왜 아닙니다라고 얘기한 거냐면 해당 토지가 다가구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용도여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인데 이게 주거지역이라는 용도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으면 주거지역에서는 다가구 주택이 돼요. 근데 얘가 계획관리야.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자체 조례에서 허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안 될 수도 있는데 조례를 봤더니 허용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됩니다. 근데 당신 마음대로 지으면 안 돼요. 여기가 좀 다가구 주택 진댔잖아요. 그럼 지금 땅이 몇 평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계획관리는 건폐율이 몇 프로를 했지? 40%예요. 40%면 4, 2, 8. 80평 정도 질 수 있어. 대지 면적에다가. 80평 져서 위로 3층 정도 올릴 수 있어요. 있는데, 그럼 만약에 이게 100평이었다. 100평이었다 그러면 몇 평밖에 못 져요? 40평으로 이게 3층 정도 질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 부동산을 마음대로 이용 못하게 해놨어요. 그 해당 토지가 어떤 규제가 되어 있냐에 따라 그거에 맞는 건물을 지어야 돼. 왜?
국가가 땅을 용도를 정할 때 주거지역이니까 주택 지어놨는데 여기다가 위락설을 집어넣으면 주거 기능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주거지역에서는 나이트클럽이 안 돼요. 나이트클럽은 위락시설이라서. 그래서 해당 땅의 용도가 뭐냐에 따라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용도까지도 다 규제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잘 알면 여러분이 중개업을 할 때 어떤 분이 자기 다가구 주택 지을 거니까 땅 좀 소개해달라라고 하면 다가구 주택이 허용되는 땅을 소개시켜줘야 되는데 면적은 맞고 딱 좋은데 허용이 안 되는 거야. 그럼 걔는 중개를 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걸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2차 실무 과목이라고 그래요. 허용이 되냐 안 되냐, 실질적으로 되냐 안 되냐, 중개해도 되냐 마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규제하는 법이 공법인데 부동산만을 규제하니까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는데, 그럼 제가 아까 이 땅에다가 건축하려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법을 만들었는데 아까 그 법 이름이 뭐였지? 건축법에 써 있어. 건축법에 가면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건축물을 지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잠깐만, 이게 제 땅인데 여기다가 다가구 주택을 지었어. 3층짜리 다가구를 지었는데 1층을 상가로. 요거는 201호하고 202호는 월세 받고 주인이 살겠대.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갑이. 이거 단독주택이에요?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이에요? 1차 공부했으면 알 건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따라봐. 다가구, 혼자 다가구. 공동주택이에요? 단독주택이에요? 단독주택이야. 다세대 주택은 구분 등기가 됐기 때문에 공동주택인데 다가구 주택은 순수 단독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갖고 있는데 월세 들어가 사는 거나 전세 들어가 사는 거야. 그럼 다가구 주택을 내가 지을 건데 만약에 여기서 얘가 밥을 해 먹다가 불이 난 거야. 불이야! 불났어. 불나면 누가 제일 먼저 달려오죠? 구경꾼이 달려온댔잖아. 구경꾼이 이제 전화하겠죠? 전화하면 누가 달려와야 돼? 소방차 달려올 건데 소방차가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도로가 없잖아. 허가 안 해주겠다고. 건축법에서는 도로가 없으면 허가 안 해줍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그 도로가 이렇게 붙어 있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건축 가능합니까? 근데 가능한다고 할 수 있는데 도로 너비를 봤더니 2m야. 안 돼요. 법에서 4m 이상 돼야 된다고 돼 있어요. 4m 이상이 안 되면 허가 안 해주겠대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지나가는 걸 보행이라고 하거든요. 보행도 가능하면서 자동차 통행도 가능해야 돼. 그리고 보행도 되고 자동차 통행도 가능하려면 사람이 지나가야 되니까 사람 한 명 지나가야 돼. 최소 2명은 지나가야 돼. 한 명 지나가면 가다가 만나면 누워. 이래야 되잖아. 너 몇 살이니? 12살인데 안 누워? 이렇게. 그러고 지날 수 없잖아. 그래서 교차가 돼야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가야 되고 자동차 한 대가 가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가 폭이 우리나라는 승용차가 제일 많기 때문에 승용차 기준 잡아놨어요. 승용차 폭이 1.9798 제네시스가 제일 넓어요. 그러니까 2m 잡아놓은 거, 2m. 그리고 사람 어깨가 몇 센치 정도 될 것 같아요? 어깨 너비, 길이. 80은 81m 병신. 여자가 38, 남자가 55, 56이야. 평균적으로. 그래서 60 잡아놨어요. 그래서 어깨가 60 정도 돼. 저 같은 경우는 딱 60이죠. 네. 60인데 내가 그냥 이러고 병신같이 지나다녀요. 이렇게 팔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m 잡아준 거지. 그래서 얘 1m. 그럼 더하기 하면 몇이에요? 4m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데 너비가 4m 이상일 것, 이게 정의야. 건축법에서 도로를 바라보는 정의고, 그럼 차가 들어가려면 차가 아까 몇 미터였죠? 그럼 얘가 몇 미터는 접혀 있어야겠네. 2m 접혀 있어야 차량이 진입해서 불 끌 거 아니에요. 그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44조 1항에 대지하고 도로는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이 접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A 땅이고 B 땅이면 B 땅은 2m 접했으니까 허가 나겠죠? 근데 얘는 안 접했잖아. 허가가 안 나요. 얘를 대지라고 하고 얘는 눈이 멀었다 그래서 맹지란 말도 써요. 맹지라는 게 눈이 멀었다. 눈멀 맹자예요. 그래서
맹지에는 허가가 안 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뭐가 없어서? 도로가 없어서. 근데 도로에 없으면 도로를 만들면 되지 않냐? 그러면 A가 누구한테 찾아가서? B한테 찾아가서 부탁해야 돼요. 너 땅 여기를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해서 여기다가 2m 정도를 통행할 수 있게끔 권리를 설정하는 거야. 이걸 토지 사용 승낙을 받거나 아니면 움직이는 권리를 지역권이라고 그래요. 땅 지자에 움직일 역자에서 민법상 그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설정이라 지역권 설정해서 요 지역권 설정한 서류를 첨부해서 허가 신청하면 허가해 줍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할 수 있는 요건만 만들면 돼요. 근데 그런 요건을 못 만들어. 얘랑 옛날 한파 붙었어. 그랬더니 얘랑 그때 얘가 때려가지고 얘가 다시는 너하고 얘기도 안 한다. 이런 사이야. 그러면 얘는 이제 허가 날 일이 없죠. 그럼 땅 가격이 A 땅이 비싸야 되는 게 맞아요? B 땅이 비싸야 돼? B 땅이 비싸는데 실무에서 거의 바라볼 때 얘가 만약에 똑같은 면적이고 똑같은 용도 지역이면 얘가 1억이잖아요? 그럼 얘는 3,300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3분의 1 가격으로 봐. 대지 가격에. 그러니까 대지가 1억이다. 여기 옆에는 3,300이야. 근데 똑같은 면적인데 얘가 만약에 5천에 나왔어. 얘는 1억에 나왔어. 그럼 일반인들은 웜에 싸네 하면서 이거 사요. 싼 거예요? 비싼 거야? 비싼 거야. 3,300인데 1,700 더 비싸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땅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취득했는데 허가 날 줄 알았는데 허가 안 나서 나중에 거래를 잘못한 거죠? 그럼 산 사람은 누구 찾아갈 수밖에 없어? 중개사 찾아가죠. 몇 살이니? 뭐 싸울 거 아니야. 그래서 소송하고 창문에 돌 던지고 막 이러고 다닌다고. 그럼 내가 애초에 허가가 안 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허가가 날 수 있는 물건으로 다시 변경해서 중개를 했어야지. 예. 그러려면 해당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고 어떤 정도의 규모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규제해 놨기 때문에 규제해 놓은 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규제를 어느 법에서 해놨다고요? 건축법하고 국토계획법에 해놨어요. 그래서 보세요. 그럼 건축법에 규제하는 내용에 맞다면 건축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건이 있어요. 방금 전에 제가 건축할 때 제일 중요한 요건이 뭐가 꼭 있어야 된다고? 도로가 있어야 되는 건 안전을 위해서 도로가 있어야 돼. 그래서 모든 토지라고 건축 가능한 거 아니에요. 건축하려면 최소한 뭐가 있어야 된다. 도로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땅 살 때 제일 먼저 도로부터 보라고 하는 이유가 사람이 땅을 사는 가장 큰 목적은 농사 지려고 사는 사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이 다 개발하려고 건축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도로 확인을 하라는 거야. 건축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비는 얼마가 아까 돼야 된다고? 4m 이상 도로에 몇 미터 이상 접해야 돼요? 근데 시험장 가면 이걸 바꿔내놓고 내는 게 시험 문제인 거야. 너비 몇 미터 이상 도로에? 4m 이상 도로에 몇 미터 이상 접해라? 그게 조건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 규제하는 부동산 규제를 이해한 다음에 그래서 저거를 너비가 4m 이상 도로에 2m 접해야 되는구나를 이해가 된 사람은 암기하면 되고, 지문에서 3m 이상 접하면 된다 이 지문은 틀린 거죠. 4m 이상이 기준인데 그러니까 틀렸네 X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문을 다 외울 수는 없으면 이해라도 해야 찍을 수라도 있지.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요 땅이 나왔어. 자 봐요. 이게 도로거든요. 이게 도로야. 그럼 얘는 현재 4차 사거리 사이 코너에 붙어 있는 땅이죠. 아까 그 땅 위에서 찍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 건축 가능할까요? 이제 물어봤잖아. 그럼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이 땅을 사면 누구한테 물어볼 거예요? 중개사인데 얘가 꽈락 겨우 넘어가지고 어떻게 우연찮게 붙은 애야. 되지 뭐 땅이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래. 그래서 중개사 샀는데 허가 안 나면 어떡할 건데? 그럼 중개사 말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건축사한테 물어봐야지. 건축사한테 물어보면 걔네들이 그냥 알려줘요? 돈 내나 그래? 돈 내라고 그래. 건축 설계 빼야 된다고 하면서 돈 80만 원, 90만 원 받아요. 아니면 또 이제 전문가 누구 찾아가죠. 동네에서 건축 좀 한 분 있어. 그분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된대. 자기가 옛날에 여기서 건물 졌대. 근데 법이 바뀐 거야, 최근에. 인허가 제도가 바뀌어서 옛날엔 허가가 났지만 지금은 안 날 수도 있어요. 법이라는 건 유동적이잖아요. 오늘은 됐는데 내일 규제를 세게 해서 못하게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볼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분쟁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분쟁이 생기면 대부분이 이제 막 싸우다가 나중에는 뭐대로 하자고 그러죠? 법대로 하자고 그래. 법대로 하자고 그러니까 소송 가는 거야. 소송을 해보시면 알 건데 진짜 피말려요. 시간만 되면 뭐 법원에서 불러가지고 나가서 또 재판해야 되는데 뭐 이게 뭐 3개월, 4개월 만에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2년, 3년 막 길어진단 말이야, 민사는. 그러다 보니까 아예 법에다가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물어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걸 건축법에서 사전 결정 신청 제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이 평상시 안 듣던 단어야. 좀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전. 뭐, 방금 전에 한 건데도 못 하잖아. 사전 결정 신청 제도래요. 그러면 사전에 결정해달라. 제가 이거 허가 날지, 규모는 어느 정도 나올지, 내가 유의할 게 뭔지를 해당 지역 권한자, 있죠? 동네에 있는 시군구청장한테 물어보게끔 하는 걸 사전 결정 신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얘가 건물을 지려고 하는 거야, 지금. 건물을 지려고 하는데, 그럼 누구 찾아가야 돼요? 이 동네에 있는? 허가권자라고 그래, 허가권자. 얘가 이 땅에 건축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거. 궁금하잖아. 그러면 이제 누구 찾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허가권자가 그럼 누구냐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행정 조직을 모르면 또 이제부터 권한자, 아까 건축법 문제 나온 거 봤죠? 권한자 나왔잖아. 그러면 여기가 지역이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299-1번지야. 그럼 이제 보세요. 동사무소 가야 돼요? 김포시청 가야 돼? 경기도청 들어가야 돼? 이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동네에서 일어나는 민원을 도청까지 들어가진 않겠죠. 동네에서 일어나는 민원이잖아. 그러면 동네에 있는 자치단체장한테 가야 돼. 그 기초자치단체랑 광역자치단체장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나? 사실 목이 막히면 와서 드셔도 돼요. 예. 내가 빤 건데 깨끗하게 빨았어. 예. 그럼 여기 동네에 있는 사람 동사무소 가서 업무 처리하는 거 웃기잖아. 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데 옛날엔 동사무소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등본, 뭐 인감 이런 거 뜯는 거 그런 거 업무 처리하러 가는 게 동사무소지. 인허가 처리는 가장 기초자치단체에서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 군, 구라고 들어봤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가는데 여기 무슨 시에? 김포시청 들어가서 제가 여기 사호동 299-1번지에 요걸 우리 뭐라고 하죠, 이걸? 옛날에는 번지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지번이라고 그래요. 땅의 번호 이렇게 해서. 예, 유모 뭐라고 하죠? 유모 이렇게 해야 되나? 유모 1번지 들어봤어요? 나이가 들통이나 모르는데. 유모 1번지 모를 것 같은데? 모르죠? 유모 1번지 알아요? 단어 들어봤지? 알잖아. 처음 들었죠? 20대는 몰라 이거. 제가 어렸을 때 내가 초등학교 때인가? 유모 1번지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번지가 지금 뭐냐면 1번지라고. 그 지역에 대표되는 번지라 그 뜻이거든요. 근데 번지라는 게 일본에서 온 거라서 번호를 이제 이거를 1번지라 말고 지번으로 바꾸자 해서 현재는 지번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네 자리, 앞 네 자리, 뒤 네 자리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 다 쓰려면 귀찮으니까 299-1인데 0299-1000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지번을 부여하는 방식에 따라 다른데 현재 사우동이라는 동네에 현재 299의 1번지 이 땅인가 보다라고 알려주는 거야. 그럼 이걸 갖고 누구 찾아가는 거냐면 김포시청 찾아가는 거야. 김포시청 가서 제가 지금 이 땅에다가 건물을 짓고 싶은데 건축이 될까요? 규모는 얼마까지 나올까요?를 미리 물어보는 걸 사전 뭐라고 그랬어요? 결정 신청이라고. 그러면 자, 그러면 건축 가능할까 물어볼 때 뭘 같이 물어볼 수 있냐면 사전 결정 신청도 할 수 있지만 여기 심의랑 교통 영향 평가라는 거 같이 할 거거든요. 제가 지금 판서하는 거 나중에 시내 노트에 다 써 있어요. 다 써 있으니까 판서 안 쓰셔도 돼. 지금 프린트 드린 건 이런 게 있구나라고 그냥 눈도장만 찍어도 돼. 그러니까 지금은 전만 바라보세요. 해바라기 마냥. 이렇게 보시면 돼. 잘 봐. 심의란 단어가 좀 약간 어감이 별로 안 좋잖아. 우리가 평상시 듣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심의라는 건 뭐냐면 건축을 했을 때 도시계획에 맞지 않는 상태에서 이걸 그냥 허가해 줬을 때 나중에 우리가 도시를 계획을 짠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도시계획과 관련된 심의기구가 따로 있어요. 건축위원회도 있고 도시계획위원회도 있는데 그 심의를 나중에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받고 또 심의 받고 또 환경영향평가 또 받고 하는 절차를 간소화시키겠다고 한꺼번에 동시에 신청 가능이라고 써 있죠. 근데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불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근데 시험장 가면 어떻게 나오냐면 교통영향평가를 동시에 신청할 수는 없다. 그러면 틀린 거잖아.
그게 시험 문제야, 그게. 예. 저는 시험과 관련된 거 아니면 얘기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끝나고 실무 과정 나가면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인허가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면 사야지. 이거 얘기하는 거고, 저는 시험에 나오니까 얘기하는 거니까 동시 신청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 단어만 기억하면 돼. 그럼 이 사람이 보고서 내가 그냥 허가를 해주면 안 되는 게, 이 땅과 관련돼서 규제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물을 지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환경 파괴예요. 그래서 환경 부서하고 협의하게 돼 있어. 그래서 행정기관 장들하고 관계행정 장들하고 사전에 이 환경 파괴에 대해서 환경부 장관님, 지방환경관서장님 이거 허가해줘도 되는 걸까요? 라고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얘가 얘기해 줄 거 아니야. 이거 괜찮다. 괜찮아. 허가 나올 것 같아. 그럼 얘가 결과 통보해주면 얘가 며칠 안에 통보해주냐면 7일 안에 해줘요. 얘는 15일 안에 해주게 돼 있고, 이번에 시험에 나온 게 15일 나왔던 건데, 지금 제가 하는 거 다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7일 안에 결과 통지해줬는데 오케이라고 했어. 오케이라는 얘기는 허가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나는 오케이라는 결과 통보를 받았으니까 이 땅 사도 되는 거죠. 이제 사도 되고 거래해도 돼.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건축을 해라라고 허가해 준 거예요. 건축 허가를 넣으면 허가 나올 거라고 알려준 거예요. 허가 나올 거라고 알려줬지 허가해 준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얘는 이 땅에다가 지려고 하는 건축물의 그 설계 도면이 있을 거 아니야. 설계 도면을 작성해서 허가 신청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허가 신청을 들어가야 되는데 누구한테 가야 되는지 다시 허가권자한테 다시 가야 돼요. 자, 제가 설계 도면 다 빼서 지금 이렇게 질 겁니다. 허가해 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 건물을 이렇게 짓게 되면 법이 워낙 많아서, 대한민국은 법률공화국이에요. 법이 워낙 많아. 근데 이게 만약에 농지였어. 농지는 농지법이 따로 있거든요. 농지법에서 대한민국의 농지는 보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정한 경우에 허가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게 써놨어, 농지법에. 그러면 농지를 농지외로 쓰는 거, 바꿀 전자에다가 쓸 용자가 전용이란 말 써요. 그럼 농지를 전용하기 위해서 뭘 받아야 돼? 허가 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잘 봐요. 행정기관이 여기는 허가해줘도 돼 라고 했으면 굳이 농지 전용이 된다라는 얘기를 협의를 했을 건데, 이걸 또 받을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사전 결정 신청이 되면, 그러면 농지 전용 허가는 받은 걸로 의지할게. 농지 전용. 임야다. 이게 임야야, 임야. 임야를 우리는 한 글자로 뭐라고 그러죠? 산이라고 그래요. 근데 법에서는 산이라고 안 해요. 임야란 말 써요. 다른 말로 산지란 말 써요. 그러면 산지를 다른 목적으로 쓰겠다, 바꿔 쓰겠다, 바꿀 전자에다가 뭐? 쓸 용자 써서 산지 전용 허가를 또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해줬는데 또 받을 필요 없잖아. 그래서 산지 전용 허가도 의지해주겠다. 그리고 산지 농지가 아니면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되거든요. 개발행위 허가 의지해주겠다. 여기 건물 지려고 하는데 하천이 지나가면 점용해야 되거든요. 하천 점용 허가도 의지해주겠다. 관련 법률이 엄청 많은데 그중에 이 네 가지만 의제를 해주겠대요. 그럼 네 가지 써놓고 아닌 거 하나 써놓은 다음에 골라라가 시험 문제야. 그럼 산농, 계하 외우고 있어야 돼요? 안 외워서 시험 문제 틀려야 돼? 외워야 돼. 그리고 산농, 계하는 외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뭘 외워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 판단 못하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이거 외워야 됩니다. 암기해야 돼요? 그럼 암기해야 돼요? 해야 돼? 따라하라고 해야 돼? 따라하라고. 암기 시키려고 따라하세요라고 하는 거야. 근데 안 따라하거든. 자존심 없어. 산농, 계하는 외워야 돼. 산이 뭐예요? 산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허가, 개발행위 허가, 하천점의 허가는 의지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근데 산지가 두 개로 나눠져. 우리나라 산지는요, 보전산지하고 준보전산지로 나눠져요. 안 쓰셔도 돼. 나 계속 할 거야. 이거 다음 달에도 할 거고요. 다다음 달에 또 할 거고 계속 할 거야. 그냥 눈만 뜨고 계시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럼 느낌상 여러분이 땅을 사면 어느 땅 사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느낌상, 체감 느낌상 사시면 돼. 보존산지 사고 싶으세요? 준보존산지 사고 싶으세요? 그렇지. 보존해야 되는 상이니까 인허가 잘 안 나. 근데 보존산지에 준해서 개발을 조금 허용해 주겠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개발이 좀 허용이 되는 거지만 얘는 개발이 안 돼. 근데 여기서 의지를 해줄 때 둘 중에 누구를 의지해 줘야 되는 게 맞아? 준보존산지는 의지해 줘도 되죠. 보존산지는 의지해 주면 안 돼. 그래서 보존산지는 무조건 의지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보존산지가 도시 지역에도 산이 있고 도시 외의 지역에도 산이 있거든요. 도시 외에도. 자, 여기 보존산지는 주로 어디 있어요?
도시 외에도 있고 도시 안에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원래 뭐 할 땅이야? 개발할 땅이고 여기는 보존할 땅이야. 그럼 여기는 의지해주면 안 돼. 그럼 여기는 의지해줘도 되겠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얘를 갖고 낸 거야. 그래서 산지 같은 경우는 보존산지랑 준보존산지로 나눠지는데 어디는 좀 개발해도 되니까. 그럼 얘는 의지해줘도 되죠? 근데 누구는 의지해주면 안 돼? 보존산지. 그럼 보존산지는 아까 도시일 때만 의지해줘? 도시 외일 때만 의지해줘야 돼? 도시. 그래서 도시 지역일 때만 의지해주겠다 써 있어요. 법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문에 도시 지역 외에 보존산지인 경우에는 사전 결정 신청을 하게 되면 산지 전용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틀렸죠? 보존산지의 도시 외는 안 되고 어디만 도시적만 의제되는 거야. 그래서 시험에서 내면 산지 전용 허가 잘 내니까 얘를 빨간 색깔로 해놓은 거고 나머지는 검은 거 해놓은 거야. 전 바보가 아니잖아요. 나도 뭐 설명할 때 요거 중요하니까 체크 다 했겠지. 예. 그럼 이제 의제가 됐으니까 얘네들은 이제 이거 관련된 서류는 안 제출해도 되고요. 다른 법상 인허가 의제 서류 제출해서 허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몇 년 안에 하라고 돼 있어요? 2년 안에 허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2년이 지날 때까지 안 한 거야. 그러면 이거 사전 결정 신청할 당시에 이 법들이 바뀔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2년이 넘어버리면 의제 안 해주겠다. 그래서 2년 안에 허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2년 안에 허가 신청이 안 되면 사전 결정의 효력을 뭐 한다? 잃는다. 효력을 잃는다를 실효된다라고 그래요. 잃을 실자에다가 효력 효자야. 그래서 효력을 잃게 되겠다. 몇 년 내 안 하면? 2년. 요게 건축법의 사전 결정 신청 제도예요. 근데 이게 이제 법조문에 있는 걸 제가 해설하고 그림 그린 건데 법조문에 이렇게 쭉 나온 걸 갖고 그림 그린 것 뿐이야. 그 나중에 기본서 보면 이게 법조문으로 배울 거고 나중에 암기를 할 때는 이게 신의 노트에 있는 이걸로 외우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이게 기출문제 28회 문제인데 건축 법령상 건축 허가를 사전 뭐 하네? 결정, 설명이다. 틀린 거 찾으래요. 그럼 4개가 맞고 하나가 틀린 겁니다. 1번. 자, 사전 결정을 누구한테 했지 아까? 그럼 사전 결정 할 수 있는 사람은 건축 허가권자입니까? 예, 맞죠? 지금 뭐 찾으래? 얘 고르고 웃고 있으면 이제 끝난 거야, 인생. 예. 허가권자한테 하는 거 맞죠? 2번. 사전 결정 신청 사항에 허가를 받기 위해서 제가 아까 허가 날까요? 유의할 사항이 뭘까요? 얼마 정도 규모 될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댔죠? 그러면 고려할 사항이 뭘까요? 라고 포함될 수 있다. 사전 결정에 따른 뭐가 왔네? 통지. 됐대. 그럼 국토개법에 따른 아까 개발행위, 아까 산농개 할 때 개가 뭐예요? 개발행. 그럼 개발행위 허가는 의제되는 경우 있었죠? 그럼 그 전에 허가권자는 다른 장하고 뭐 해야 돼? 사전에? 관계행정기관 장하고 사전에? 협의해야지. 협의해야지 의제가 되는 거잖아. 맞고. 그 다음에 4번. 아까 제가 건물을 짓게 되면 건축 관련된 전문가들하고 뭐 해야 돼요? 심의. 교통 영향평가 해야 된댔죠? 이거 따로 신청하랬어요? 동시 신청 가능하댔어요?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맞네? 맞죠? 5번. 사전 결정 신청자는, 자, 통지 받았어. 결정 통지 받으면, 아까 몇 년 안에? 2년 안에 착공 신고하라고 그랬어요? 허가 신청하랬어요? 착공 신고가 아니라 허가 신청해야지. 허가 신청을 해야 되고, 이 기간 안에 허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전 결정의 효력을 뭐 한다? 상실한다. 그럼 요 단어만 바꿔낸 거네. 착공 신고가 아니라 뭐 받아야 돼? 건축 허가 신청해야 돼요. 그래서 28회 때 5번 동그라미 딱 치고 제출하면 자격증 확 받으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건축법은 저런 게 수천 개가 나와요. 지금 한 거 있잖아. 이거 말고 딴 거 이제 해, 이제. 이제 건축법 하다가 이제 주택법 하다가 이제 농지법 가면 얘가 기억이 안 나요. 사전 결정 신청을 내가 처음 듣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반복이 돼서 여러 번을 해야 내 거가 되는데 반복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공법이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답은 일단 5번 체크하면 돼. 1, 2, 3, 4는 맞았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 그림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림이 신의 노트에 그려놨다고. 그럼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1차 과목은 아니고 무슨 과목이에요? 2차 과목 중에 3개 과목 중에서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공법하고 있어요. 중개사법 40문제, 공법 40문제인데 아까 공시하고 세법은 합쳐서 40문제를 했죠. 그럼 여기서 이 과목, 이 과목, 이 과목에서 몇 점 없이
40점 미만 없이 평균 몇 점? 각 과목 40점 이상이 돼야 돼요. 40점보다 작으면 한 과목 때문에 꽈락이 돼서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이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그중에 요거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민법하고 후등학 개론, 공인중개사법, 공법, 공시법, 세법. 근데 얘는 법이란 말 안 써있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험범위 6개 과목 중에서 그 중에 누구 빼고? 학개론 빼고 다 법이에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지 이론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현재 쓰여지고 있는 법에 따라 이 규제에 따라 우리는 중개를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을 모르면 중개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 공부를 하는 사람이야. 근데 학개론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부동산과 관련된 학문적인 여러 가지 이론 있잖아. 그걸 개 같은 이론에서 개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동산학 개론 시간에는 민법 뭐 이런 말 안 써. 그러니까 얘는 학문상 용어만 쓰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뭐만 써요? 법률 써요. 그러니까 이분만 제일 유해. 그래서 학개론이 내일인가? 내일이잖아. 그럼 내일 동글동글한 애가 올 거야. 와가지고 따라하세요 막 이러면서 할 거예요. 학문이니까 막 여기 따라하세요 이렇게 되는데 공법은 따라 이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되게 딱딱해요. 학개론은 학문이잖아.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티넷 나오면 수송비가 나와야 되거든. 티넷이라고 들어봤어요? 1차 과목에 나올 거야. 그게 티넷 나오면 수송비 입지론에서 뭐 설명을 할 거야. 그러면 누가 무슨 말을 했어 그런 거 외우는 거야. 그 정책론에서는 누가 정책을 어떻게 폈는데 어떤 형상이 일어날 거냐,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것들 배우는 거라서 얘는 받아들이는데 어렵지가 않아. 근데 나머지 과목이 다 뭐야? 법 과목이야. 그래서 꽈락이 어느 과목이 제일 많다고 그랬죠? 그 다음으로 많은 게 민법이에요. 볼래? 이게 학개론 같은 경우는 산공단이 뭐냐면 우리 시험 주최하는 공단이 산업인력관리공단이에요. 걔네가 이제 그 시험 본 사람들 점수를 그래프화 시켜준 거야. 걔네가 자료를 제공한 거예요. 근데 이게 33회 때 건데 뭐 지금까지 똑같았으니까 학개론 성적 분포인데 아까 몇 점 없어야 된댔죠? 뭐 40점 꽈락이 없어야 되는데 여기가 꽈락자들이야. 꽈락자고 여기 있는 분들은 꽈락을 넘은 사람들. 근데 100점은 한 명도 없죠. 그러니까 부동산 학개론은 100점은 없는데 60점 이상인 상태에서 뭐 70, 80, 90 하는 사람이 이만큼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60점 이상이 24%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시험을 봤는데 10만 명이 보면 그중에 2만 4천 명은 60점 이상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민법 보시면 얘랑 좀 다를 거야. 60점 몇 프로예요? 꽈락이 되게 많지. 봐봐. 4점 미만이 좀 많잖아. 20점대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 왜 많냐면 공인중개사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1차만 한번 볼까 하다가 괜히 샀다가 책 공부 안 하고 있다가 시험을 접수는 했는데 공부를 안 했던 거지. 그러니까 1차는 저런 게 좀 현상이 나오는데 2차 점수 딱 보면 세 과목 중에 누가 딱 꽈락인지 아닌지가 딱 나와. 2차까지 봤다는 얘기 공부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현재 점수가 그래도 개론이 민법보다는 조금 더 잘 나오는 경향이 있구나 정도는 아셔야 돼요.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제가 아까 공시세법이 한 과목이고 중개사법이 있는데 어느 게 양이 제일 적냐면 얘가 제일 적어요. 그러니까 얘는 100점도 있어. 36명 있어요. 36명이면 어마어마하잖아. 지금 시험을 봤는데 100점이 36명이래. 근데 얘는 한 명도 없잖아. 그리고 60점 이상대가 분포도가 제일 높죠. 근데 얘는 6점 이상 분포도는 높지 않아. 여기 봐. 꽉자 많잖아. 얘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점수가 많이 나오네. 그래서 제일 많은 게 70에서 80점대가 제일 많은 거야. 그러니까 시험을 봤는데 70점 이상이 제일 많은 과목이 공인중개사법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시험 응시한 사람 중에서. 근데 공법은 이 그래프 보다가 이거 보면 깜짝 놀라요. 100점 없고 90점 없고 80점도 없어요. 제가 아까 10문제 이상은 다 틀린다고 그랬잖아. 8점 이상이 없다고. 제일 잘한 사람이 79점, 75점이에요. 그러니까 10개 틀리고 나서 그 상태에서 이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상태에서 60점 넘은 사람이 이만큼밖에 없어요. 몇 프로야? 9%야.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시험을 봤는데 공법이 62.5가 나왔어. 그럼 대한민국 9%, 8% 안에 든 사람이에요. 근데 꽈락 이하를 보면 제일 많은 게 꽈락 점수대 이하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거야. 공법은 고득점 과목이 아니구나. 어느 정도 점수만 맞아도 합격하는데 지장 없다고 그랬죠? 40점.
여기 안에만 들면 돼. 그러니까 굳이 여기 안에 들지 않으셔도 돼. 여기 안에만 들면 돼. 그럼 40에서 60 사이죠. 40, 60 사이니까 50점만 맞아도 뭐라 안 하는 과목이라고. 근데 아들내미 60점 받아오면 죽이려고 그러잖아. 내 생전 못 받아본 점수를 갖고 왔냐 그랬는데 자기가 42.5야. 안 웃겨? 아이들이 없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거 왜 이렇게 현상이 나온 겁니까? 양이 많은 거예요. 양이 많고 내용도 어렵고 선생님이 못 가르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목표를 잡은 게 50점만 맞으면 누구한테 배워도 상관없어. 근데 얘가 50점이 나왔는데 그럼 10점을 어디서 땡겨 와야 되는데 그 땡겨 올 수 있는 애가 얘란 말이에요. 여기서 10점을 주지 않으면 2차에서 평균 60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서 중개사법이 어떻게 보면은 고득점이 돼야 되고 공법은 꽈락만 넘어도 상관이 없는 형태가 2차 과목인 거야. 1차랑 약간 다르죠. 예. 그래서 요거는 현실을 직시하셔야 되고 최근에 그 시험 범위가 많다 보니까 5개년 동안 평균 점수를 전체 평균 점수를 봤어요. 전체 평균 점수가 40점, 44점, 40점이야. 47점도 있는데, 그러니까 평균이 50을 못 넣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봤는데 공법이 50을 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얘기야. 평균이 40점대니까. 이 느낌 맞죠? 그러니까 과목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양이 많아서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오는 과목이구나 정도만 인식하시면 돼. 그럼 이제 공법 대충 알았어. 그럼 이제 부동산 공법 설명할 건데 부동산의 반대말이 뭐죠? 동산. 움직일 동자에다가 재산산자예요. 동산이 뭐야 이렇게 하면 초등학교 애들도 움직이는 재산 이렇게 얘기하고 부동산이 뭐예요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 부자가 무슨 부자지? 움직이는 재산이 아니다. 아닐 부자니까. 원래 불동산 해야 되잖아. 근데 이 디귿 앞에서는 리을 탈락 현상이 있어가지고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국외음화라고 그러냐? 뭐라고 그러냐? 92년도에 법 바뀌었잖아. 우리 불동산이라고 안 하잖아. 그럼 부동산이라는 거는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안 돼. 이거는 초딩 수준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동산하고 부동산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 자, 잘 봐요. 얘 가지고 다녀요? 못 갖고 다녀요? 갖고 다녀. 근데 얘는 못 갖고 다니잖아. 그러면 못 갖고 다니니까 뭐가 많이 생기냐면 분쟁이 생겨요.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생겨요. 이게. 소유권. 잘 봐. 요 시계 있죠, 시계. 시계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죠. 그럼 요 시계 가지고 다닐 수 있잖아. 이거 누구 거예요? 네 거라고 하고 싶지, 지금. 네 거잖아. 이렇게 하고 싶잖아. 제 거죠? 제 건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걸 법에서 점유라고 그래요, 점유. 점유하는 사람을 소유권자로 추정하는 거야. 네. 그래서 요 신발 누구 거예요? 제 거죠. 안경 이거 누구 거예요? 네 거라고 해도 괜찮아. 네. 나 막대해줘. 괜찮아. 네. 이거 제 거잖아요. 왜 제 거예요? 제가 갖고 있으니까. 점유하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가 이게 문제야. 이게 무슨 산이에요? 토지는 갖고 다닐 수가 없잖아. 부동산이에요. 그럼 잘 봐. 이거를 이게 제 건데 A라는 애가 와가지고 여기서 자빠져 누워있어. 그래서 내 땅인데 누워있잖아 지금. 가가지고 야, 너 뭐야 했더니 점유자다 이러는 거야. 점유자가 뭔데? 점유하는 게 소유권자니까 내 거야. 그러면 나랑 얘랑 붙어야 돼 안 붙어야 돼? 붙어야 되잖아. 분쟁이 생겨요. 얘 아파트 한번 볼까? 아파트 여기 아파트. 저 23층인데 제가 강의하고 나서 집에 가서 문을 열라고 했는데 문을 누가 땄어. 그랬더니 누가 또 자빠져 누워있는 거야. 너 누구야? 점유자다 이러는 거야. 내 건데 제가 점유하면 또 지 거라고 우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다 보니까 점유로 소유권을 명시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그러면 소유권을 알려주는 방식이 달라야 돼요. 부동산은. 그래서 그러면 국가가 장부를 하나 만들겠대 이렇게. 이걸 공적 장부 두 글자로 남자친구 줄여서 뭐라고 하죠? 남친. 공적 장부 줄여서 공적이야? 공장이야? 공부라고 그래요. 공부. 스터디 말고 공적 장부를 말하는 거야. 그럼 공부에다가 A 겁니다. 고상시할 겁니다. 하고 여기다가 등재해서 기록하는 거야. 등재해서 뭘? 기록해. 그래서 등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토지는 토지 등기부가 있고 건물은 건물 등기부가 있어. 우리나라 이원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 토지 몇 번지는 누구 겁니다. A 겁니다. 이 건물 2303호는 A 겁니다. 라고 등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집합 건물이니까 등기부가 또 집합 건물 형태로 또 다시 돼 있어. 그래서 등기라는 형태로 하는 건데, 그러면 명시 방법이 얘랑 좀 다르죠?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건 이게 뭐죠? 어떻게 알았어? 이 센스쟁이들. 이 정도 센스면 합격합니다. 자동차잖아. 자동차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잖아. 그럼 동산은 소유권 명시 방법이 점유야. 그럼 제 주차장에다 주차해놨거든요. 근데 강의 끝나고 갔더니 여기 누가 창문을 깨고 얘가 앉아있는 거야. 그러면 너 누구야? 점유자다. 점유자니까 누가 소유권자잖아. 그럼 얘랑 나 한파 붙어야 돼, 안 붙어야 돼? 붙어야 되잖아. 또 분쟁이 생겨, 안 생겨? 동산인데 재산적 가치가 큰 것들은 분쟁이 또 심하니까, 야, 얘도 공적 장부에다가 등재해서 기록하자. 얘는 등록이라고 해요. 그럼 얘는 자동차 등록증이라는 걸 발급해줘요. 얘 누구랑 비슷하게 관리하네? 부동산과 관리 비슷해요? 동산과 관리가 비슷해? 그럼 부동산에 준해서 관리하네? 그래서 얘 준부동산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준부동산이라고 표현하기로 했던 약속을 한 거예요. 아, 얘는 혹시 집에 비행기 있어요? 친하게 지내야 돼. 선박 요트 있는 사람. 선박은 선박 등기하잖아. 비행기 등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동산이긴 하지만 부동산 같이 준해서 관련돼서 준부동산이야. 근데 우리는 부동산을 중개하는 사람이에요? 준부동산 중개하는 사람이에요? 부동산이야. 그래서 우리는 협의의 부동산을 중개하는 거라고 해서 학개론 시간에 광의의 부동산, 뭐 협의 부동산 이런 거 배울 건데 저는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만 얘기할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얘만 할 거거든.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물 위주로만 강의할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인지 이제 알았죠? 그럼 이제 자 수많은 부동산이 있습니다. 내 것만 없죠. 여기 있어? 홍대 쪽에 있는 사람 친하게 지내게. 홍대 있으면 일단 좀 친하게 지내야 돼요. 홍대 보이세요? 홍대 입구역이야. 그 와중에 여기 도로 있죠? 중간에 도로 있잖아, 이렇게. 이 도로 사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얘네가 다 허가 난 거예요. 이 도로가 없었으면 안 돼. 그럼 보세요.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어. 인목도 있죠, 나무. 다 정착된 거잖아. 그 중에 인목은 우리가 안 해요. 뭐만 해? 건물하고 토지. 중개 대상물에 있는 거. 요 두 개를 가지고 할 건데 그 중에 앞에 무슨 글자가 붙었냐면 부동산 공법이라고 그랬잖아. 공법이긴 한데 민법 99조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는데 그 중에 공법은 국가가 사인을 규제하는 거라 약간 수직적인 제도야. 일방적으로 화살표가 이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사인과 얘랑 문제가 생긴 거죠. 얘랑 문제 생기면 이건 개인이 관련된 사사로운 거니까 사법에서 규제를 하겠다. 이걸 대표적인 어느 법에서? 민법 시간에. 그래서 민법 선생님은 약간 부드러워요. 개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목소리도 부드러워. 나중에 들으면 꿀형대라고 그래요. 나중에 깜짝 놀랄 수도 있어. 와, 목소리 너무 얼굴도 잘생겼다. 근데 상처리만 못해 막 이럴 거예요. 아직 수업 안 했지 아직. 안 했지. 듣고 나면 목소리 되게 좋다 이럴 거야. 그래서 되게 부드러운 사람인데 공법 선생은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하지마. 전부 다 규제하는 거야. 너 위반했어 3년 3천이야.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때려. 이런 것들은 수직적 규제라 공법에서는 센데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으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럼 법대로 해야 되는데 법에 규정이 없는 거야. 없으면 누가 결정해 줘야 돼요? 판사가 새로 이번에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예시를 한 거야. 그걸 판례라고 그래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판례가 중요한 거고 공법에서는 판례가 중요하지 않아요. 법규 위반했으니까 너가 나쁜 놈이야 이거지 판례가 시험에서 주로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민법은 무조건 판례야. 왜? 문제가 법조문에 있는 건 너무 쉬우니까 이런 사례가 A하고 B가 저당권 설정했는데 근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뭐가 잘못됐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건 이제 판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른쪽 거 안 하고 왼쪽 거만 할 거니까 요 두 가지인데 아까 제가 토지 관련된 거랑 건물 관련된 거 중에서 토지 관련된 게 4개 법률이 있고요. 건물 관련된 게 2개 법률이 있어. 그게 건축법하고 주택법. 얘가 7문제, 주택법이 7문제에서 몇 문제 나오는 거야? 14문제. 그리고 나머지 법률이 토지 위에다가 뭔가 규제하는 것들 4가지를 배울 거예요.
총 몇 가지? 6가지. 여기까지는 이해됐을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법이 나올 건지 등장하는지 보여줄게요. 요거를 뭐라고 그러죠, 이거? 한강. 원리버라고 그러죠. 네. 그러면 한강 옆에 여기 잠실이거든요. 이게 제2롯데월드 그 짓기 전에 터프하기 공사할 때야. 지금 제2롯데월드 우리나라 제일 높은 건물 들어서기 전이에요. 석촌호수라는 데가 있고 여기가 그 롯데월드 아이스링크라고 해요. 롯데월드는 가보셨죠?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아니다 진짜. 63빌딩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데 잠실 롯데월드를 안 갔다는 얘기는 제가 옛날에 여기 살았거든요. 여기 살았는데 그때 당시에 잠실 롯데월드 들어온다고 해서 자유이용권을 100장을 줬어요. 민원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원 없이 탔습니다. 바이킹 지금 눈 감고도 탈 수 있어. 거꾸로 탈 수도 있어. 하도 많이 타가지고. 민원이 공사한다고 민원이 많아서 사람들 많이 오니까 교통 체증되잖아요. 여기 옛날에 주거아파트에 살던 사람들 그때 애들 있는 집은 100장씩, 애들 없는 집은 50장씩 막 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민원 없어졌지. 사람은 뭐를 받으면 조용해요. 말이 많으면 돈 좀 찔러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이게 했던 건데 어느 날 그 당시에는 여기가 저층 아파트였거든요. 저층 아파트인데 지금 저층 아니잖아. 여기 기존에 있던 걸 싹 밀어서 재건축을 했어요. 건축할 때 건축물이 여기는 낮죠. 단독주택도 있고 공동택도 있고. 근데 건물을 지려면 무슨 법을 받는다고 그랬지 아까? 근데 얘는 건축물인데 건축법을 안 받았어요. 우리나라는 대규모로 주택을 지을 때 30개 이상 지면 주택법으로 가요. 주택 건설 절차에 관한 법을 따로 배워. 그래서 얘는 대규모 주택이니까 얘는 주택법을 받는 거고 일반 건축물 30개 미만의 주택을 지을 때는 건축법을 받아요. 그래서 법이 몇 개 있다고 그랬지 아까 내가? 2개. 그래서 우린 중개대상물에 건축물만 중개하는 게 아니라 주택도 중개하다 보니까 주택법을 모르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2가지 법을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 가면 산 보이세요? 산에 관련된 법이 3개가 있어요. 산지관리법, 산림법, 산림현지 변경 개선에 관한 법 있어요. 개발에 관한 법. 근데 옛날에 우리 시험범위 있었는데 얘를 빼버렸어요. 법은 있는데 시험범위 뺀 이유가 우리가 임야를 중개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 근데 공법이 꽈락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시험범위가 9개라 3개를 뺐어요. 그래서 6개로 줄인 거야. 옛날엔 있었어요. 그리고 농지 있죠, 농지. 그래서 얘는 산지하고 농지 중에 시험 범위에는 뭐만 있는 거예요? 농지법만. 농지법. 몇 문제 나올 것 같아요? 2문제 나와, 2문제. 농지법은 2문제 나와. 얘는 7문제씩 나와요. 7문제씩 나오고. 그 다음에, 오래된 건물 보이십니까? 오래된 거 단독주택들이 몰려있어. 그럼 여기서 기반시설이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상태에서 건물 새로 짓는 게 맞아요? 싹 밀어야 돼?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거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법이에요. 그리고 서울에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야 인구가 많은데 집이 부족해. 그럼 새로 도시 만들어라. 그래서 신도시 만드는 여기 싹 밀어서 만드는 도시개발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토지 밀어야 되는 거고 토지 미는 거죠. 농지도 토지잖아.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법이 있는데 그게 전국 토지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해가지고 여기 토지 관련된 거 몇 개? 4개. 그래서 총 4개다 2개 더하면 6개죠. 이게 공인중개사 시험법인데 이거 말고도 다른 법들 엄청 많은데 그중에 이 6개만 배울 건데 문항수가 7이고 6문제, 6문제, 2문제, 12문제야. 여기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뭐네? 이거잖아, 이거. 그래서 이 12문제를 다 마친 다음에 4개만 찍어가지고 발로 찍어서 맞으면 일단 16개 넘어가는 거죠. 꽈락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버리면 공법은 아예 끝난 거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법이 이 법. 법 이름이 길어서 하나 입에 익숙해져야 되니까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뭐라고 했어요? 여기 되잖아. 내일 물어보잖아요. 법 이름 외우는데 2달 가. 법 이름 외우는데 2달 가는데 2달 만에 합격했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3개월 만에 합격, 눈을 확 찔러버려야 돼. 법 외우는데 한 달 걸리는데 뭐 일단 이 6개 법을 배울 건데 현행 법에서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 법이구나.
12문제 나오는 게 국토개법이고 그다음에 7문제 나오는 게 건축법하고 주택법인데 건축법이 돼야 주택법도 돼요. 국토개법이 돼야 개발법 정비법이 되는 거야. 가장 중요한 법은 뭐하고 보네? 국토개법하고 건축법이 제일 중요하다. 이제 나는 농지법은 2문제 나오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거 제외하고 안 보셔도 돼. 어차피 해도 틀리고 안 해도 틀려. 안 하는 게 낫지. 맞죠? 그 중에 나올 가능성 있는 거 몇 개만 딱 보면 되니까. 그럼 일단 요거하고 요 2개 위주로 공부하면 되는데 우리는 평균 점수가 40에서 몇 점만 맞으면 된다. 60. 넘을 필요도 없어. 여러분이 9% 안에 들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요 사이에서 점수 맞으면 되는데 제가 이거 왜 공부하는지에 설명을 좀 드리고 갈게요. 자, 봐요. 제가 자격증을 땄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어. 그래서 미스터 본즈 부동산을 차린 거야. 그럼 이제 공인중개사 된 거죠.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중개사가 됐는데 그럼 내가 중개업을 해서 아까 중개 뭐를 받아야죠? 보수. 수수료라고 하지 마. 보수라고 그래야 돼. 중개 보수를 받으려면 내가 뭔가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우린 물건이라고 그래요. 물건.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핵심은 물건이에요. 내가 지금 아파트를 10채를 팔아달라고 그냥 해달라고 갖고 왔어. 그럼 내가 팔 게 있잖아. 내가 GS25를 해요. 새우깡이 있어야 팔 거 아니야. 팔 게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 물건이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창업을 했는데 어느 분이 지나가다가 들어오신 거야. 집 좀 팔아달라고. 이 사람이 요 집 좀 팔아주세요 라고 했는데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제가 4억에 샀으니까 지금 한 20년 됐으니까 저 5억은 받아야겠어요. 이러는 거야. 그럼 얘는 매도인이니까 매도인 얼마 받아달라고? 5억 받아달래. 근데 실거래되는 게 얘가 최근에 5억 2천에 거래가 된 거야. 3달 전에 얘가 5억 1천이었는데 한 달 전에 5억 2천이 된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오르고 있는 지금 현재 상승장에 하락장에 상승장이야. 5억에 내놓으면 거래 될까 안 될까? 되죠. 바보 아니야? 5억 3천에 내놨어야지. 근데 사람들이 그걸 다 확인하고 내놓지 않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제가 5억 2천까지 받아들일 테니까 1,000만 원만 저한테 줍시오. 이렇게 해야지. 중개 보수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 5억의 중개 보수 5, 4, 20, 200만 원 갖고 뭘 할 건데? 1,000 받아야지. 0.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5억에 내놨지만 내가 5억 3천까지 받아주겠다 이럴 수 있는 거잖아. 아니면 5억에 내놔도 상관없어요. 근데 거래를 하려면 그래도 제대로 받아주면 좋은 거잖아. 이 사람한테 좋은 거잖아. 그리고 이거 이제 물건 받아가지고 물건 정비해가지고 여기다 붙였어. 이렇게 붙여놨어. 5억 3천 됐어. 했는데 10월 15일 날 대책이 떨어졌어요. 대책 발표가 되면서 사람들이 안 산대. 그래서 가격을 5억으로 다시 낮췄어. 낮춘 상태인데 애가 온 거야. 지나가다가 왔어. 왜 왔냐고 했더니 제가 회사를 옮기면서 여기서 제일 가깝고 우리 애기들도 키워야 되는데 여기 아파트 괜찮은 것 같아서 보러 왔다. 그러면 이분한테 얘기해야죠. 지금 현재 5억 3천에 있던 게 최근에 떨어져서 5억까지 내가 맞춰주겠다. 그러면 일단 느낌이 3천만 원 번 것 같잖아. 벌었잖아 이미 벌써.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예 그럼 한번 물건 볼게요 해서 이 사람이 의뢰한 거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래서 여기가 이제 출입문이에요. 이걸 3베이 구조라고 하거든요. 방 1, 방 2, 그 다음에 거실, 방 3. 그러니까 3베이라고 그래요. 여기 발코니 있는 쪽을 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발코니 쪽에 방이 몇 개야? 3개. 이제 애 키우려면 3베이로 가야지. 2베이로 가면 한 명이 햇빛을 못 받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 상태로 물건을 보여주고 왔어. 마음에 든대요. 그럼 계약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매도인도 내가 거래했고 매수인도 거래했죠. 그럼 양쪽으로 받아야 되는 거잖아. 양쪽으로 받을 때 궁금한 게 있어요. 생겼어. 그럼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한테 지금 현재 수수료, 중개 보수라고 했죠? 중개 보수가 지금 현재 0.4%거든요. 그러면 5, 4, 200만 원을 이 사람한테 받고 이 사람한테 받으면 얼마를 받는 되는 거지? 400 받는 거죠. 거래 계약서 쓰고 400 받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오면서 궁금하다고 물어보는 게 저 옛날에 3년 전에 살 때 3억이 샀어요. 근데 5억에 판 거잖아. 양도 차익이 얼마야? 2억. 2억이면 양도세 얼마 내야 돼? 우리나라는 양도하면서 소득이 생기면 세금 내야 돼요. 근데 저 사람이 2주택자야. 그럼 이제 다주택자로 들어가면 우리나라 지금 서울에서 몇 프로예요?
모르잖아, 지금. 그러니까 세법 배워야 된다고. 중개업을 할 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세금 물어봐요. 뭐 증여세도 물어보고 상속세 물어보고 별의별 거 다 물어봐. 근데 우리는 꽈락을 겨우 넘어서 합격을 하기 때문에 뭐 물어보면 이거 어떻게 대답해? 실무 나가면 거의 다 세무 물어보고 아니면 공법 물어봐요. 그 다음에 이분 입장에서는 땅을 산 게 아니라 집 샀죠. 그러면 취득할 때 내는 게 뭐죠? 취득세. 팔 때 내는 거? 양도세. 근데 이 사람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주인을 봤는데 이거 분명히 소유권자가 아닌 것 같아. 저 사람 사기꾼이 생겼어. 궁금해. 그럼 이 사람이 소유권자인지 아닌지 뭘 뜯어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 부동산을 소유권을 명시하는 방법이 우리나라는 등기제도로 돼 있으니까 등기부상에 이 사람인지 확인을 떠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등기부 등본 열람을 해서 이 사람인지 확인해야죠.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지. 그럼 소유권자 보려면 등기법 배워야 되는 거야. 등기부 보면 갑구하고 을구 나오거든요. 일단 그 단어 딱 듣는 순간 하기 싫어요. 갑이 나오고 을이 나오잖아. 뭐 표제부 써 있고요. 갑구 을구 써 있어. 근데 표제부는 느낌이 표진갑다 느낌이 왔잖아. 근데 갑구 그러면 소유권을 명시하는 거고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야. 그럼 이제 등기부 등본 한 번도 안 봤던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 갑이 누구예요? 이래요. 갑이 누구야? 소유권자지. 을이 누구야? 소유권 아닌 자들이겠지 뭐. 그래서 써놓은 거야 걔네가. 갑구 을구를 만드는 목적이 그냥 그거 쓴 거예요. 그거 쓴 건데 제가 만약에 법을 만든 사람이었으면 저는 A구 B구 이렇게 했을 거야. 느낌이 갑구 을구보다는 A구 B구 훨 낫죠. 등기부 등본 한 번도 안 봤구나. 등기부 등본을 보면 일단 답답해요. 글씨가 되게 박스 안에 써 있는데 갑구 을구 써 있고 뭐 A 주소 써 있고 이름 써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건지 뭐 전 일거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사람이 기존에 누구였는데 막 빨간 손 가 있어 사람 죽었나 막 이렇게 돼 있고 막 이래. 막 주말 가 있고 막 이래. 그러면 그걸 한 번도 안 본 사람들한테 설명하려면 듣기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궁금한 게 있어. 자, 아파트가 32년이 됐대요. 그럼 자기가 여기서 애를 키우는데 10년은 살아야 돼. 근데 그 와중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 재건축 되는 거 물어보는 거야. 우리나라는 재건축이 되려면 정비에 관한 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정비법에서 제가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중개보수 얼마 나와요? 이거 법에 써 있어. 중개사법에.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상한 요율이라는 걸 정해놓고 그 뭐 0.5% 이하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뭐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걸 알아야 돼. 그래서 그리고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하자 보수해줘야 되죠. 그 책임에 대해 하자 담보 책임 누가 질 거야? 이런 것들은 민사관계잖아. 그럼 민법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관련된 거를 알아야 내가 중개업을 하는 거라서 현재 이 상태를 배우기 위해서 제가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를 제가 한번 그려봤거든요. 봐봐요. 자, 아파트 거래할 때 10억짜리 아파트인데 전용 면적 85 이하. 자, 여기서 처음 듣는 단어가 나왔어. 뭐? 전용. 85 제곱미터. 우리나라 평이라는 단어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우리나라 제곱미터 써야 돼요. 미터법 써야 돼. 그래서 전용 면적 85 이하짜리인데 15억짜리 아파트래요. 이 아파트를 지금 매도인이 팔려는 거야. 그럼 누구 찾아가야 되지? 매수인 찾아가서 너 살래 이렇게 해야 돼요. 중개사무소 가야 돼. 개업종인중개사가 찾아가서 나 팔아주세요 라고 하면 요거 15억짜리면 중개보수 1,050만 원이거든요. 매수자가 하게 되면 1,050 양타 치면 얼마야? 2,000짜리야. 이거 눈에 불을 켜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물건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계약서 쓸 2,000 들어오는 건데 정당한 보수받는 거예요. 그러면 매매대금 15억짜리를 거래했을 때 중개보수는 2,000인데 그럼 매수인이 궁금한 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이 집 사면 인테리어 관련돼서 물어봐요. 인테리어 하게 되면 32평 정도 되면 보통 한 2,000 정도 제일 적게 나오는 게. 그리고 이 사람 이사 들어갈 때 이사 비용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 취득하면 취득세 내야 되죠. 국가에 내야 돼요. 등기하려면 법무비 내야 되잖아.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이고 파는 사람은 뭐 내야 돼요? 양도세 내야 돼요. 이 사람이 상황이 뭐냐? 다주택자냐 무주택자냐? 그래서 무주택자인데 3년 보유 3년 거주가 됐다. 이 사람은 세금도 안 내도 돼. 비과세라고 그래. 과세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은 다 이차 과목에 있어요. 지금 설명드렸던 게. 그리고 여기 요즘에 대출 안 나오죠. 15억이면 옛날에 대출이 거의 80% 나왔거든요. 80%면 8호 40. 8이니까 12억이 나왔었어요. 대출이. 근데 지금 4억밖에 안 나와. 그러면 몇 억이 필요한 거야? 11억. 그럼 매수인이 11억 현금 가진 사람이 있을까?
없죠. 그러니까 서울은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곳이 있어. 반포. 100억 있는 사람들은 그냥 집 사거든요. 현금 부자들은 사겠지만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다가 조정 대상에다가 대출 규제까지 해버리니까 지금은 거래가 있는 시즌, 없는 시즌. 지금 일을 해야 돼. 지금 공부를 해야 돼. 잘하신 거라고. 지금 이번에 딴 사람들 지금 막막해요. 일을 하고 싶어도 거래가 없는데 어떻게 거래를 해. 근데 지금 오히려 지금 딱 공부할 시점이니까 너무 좋은 거지. 남들 허덕허덕 하다가 이제 부동산 살 때쯤 나 자격증 쫙 따가지고 시작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이번에 따신 분들이 제일 힘드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공법 관련된 거랑 공시세법이나 중개사법 관련된 게 이런 게 나오니까 2차 과목에서 배우는 건데 저는 뭐 할 거냐면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이 부동산에 규제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 규제되어 있는 것들만 저는 가게 할 겁니다. 이 뜻이에요. 부동산 공법이 대충 뭔지 알겠죠, 이제? 그럼 이제 왜 국가가 규제하는지에 대해서 갈 건데 가장 먼저 제가 아까 부동산은 토지하고 뭐랬죠? 건물. 그럼 뭐가 기본입니까? 토지가 기본이에요? 건물이 기본이에요? 에? 토지가 기본이지. 그럼 토지에 대한 규제를 먼저 알아야 건물 규제가 이해가 되는 거지. 건물 규제 먼저 한 다음에 토지 규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토지 이용하는 걸 규제하는 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알고 시작해야 공법이 무슨 내용인지 알 거예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토지 이용 규제하는 이유 들어갈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